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가 있죠. 그 말은 사람마다 일이 잘 풀리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저와 남편은 굳이 따지자면 어릴 적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뒤늦게 운이 풀린 경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전부터 남자는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며 없는 살림에 자꾸 돈을 가져가거나 빌려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곤 하셨어요. 어린 제가 봐도 될 턱이 없어 보이던 사업이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저희 집에는 계속해서 빚이 늘어갔고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지자 아버지는 저와 엄마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기까지 하시더군요. 그 바람에 저는 어린 나이에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말았어요. 한 번은 제가 다니던 회사 앞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와 돈 갚으라고 무섭게 협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4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 괜찮으세요? 아까 그 남자들 다 갔어요. 괜찮으니까 이거 휴지로 눈물 좀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 여기 건물에 녹즙 배달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오며 가며 몇 번 배웠었는데 모르시는구나. 3층에서 일하시죠? 엘리베이터 같이 탄 적이 있어서 기억해요. 당시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 건물에 녹즙을 팔러 오는 외판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시는데 젊은 남자가 녹즙을 들고 다니는 걸 보고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이거 드릴게요. 마시면서 마음 좀 진정시켜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경찰 불러요. 저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그러는 거 불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보다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딱 보면 알죠. 저도 빚쟁이들한테 많이 시달려봤거든요. 그쪽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라는 것도 알 것 같네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남편은 조금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녹즙을 하나 건네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 뒤에 또 다른 일이 있다면서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남편은 일을 3가지나 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부모가 진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당시에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세상을 원망하고 삶의 의욕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래를 보니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위로도 되고 용기도 얻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달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으며 씩씩하게 일을 했거든요. 저는 남편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먼저 다가가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빚을 거의 다 청산했을 무렵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네요. 그러나 저희의 사랑의 깊이와 다르게 양쪽 집안의 반대는 심각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엄마는 심하게 반대하시더군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사업을 말아먹고 빚을 있는 대로 진후에 집을 나가버리셨고 엄마는 밤낮 없이 가정부 일을 하시다가 관절에 무리가 와서 더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실질적 가장은 저였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 있던 상태라 돈 벌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 엄마도 마음이 많이 불안하셨을 겁니다. 저희는 풀이 죽은 채 시댁에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분위기도 냉랭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너도 참 경우가 없다. 지금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들어누워 오늘 내일 하는데 너는 결혼할 생각이 됐니?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장가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손주도 안겨드리면 좋지 않겠소? 온 가족 빚더미에 앉힌 양반이 뭐가 예쁘다고. 아무튼 난 싫다.
아직 네 형도 장가를 안 갔는데 새치기에서 먼저 결혼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형한테는 내가 잘 말해놓을게. 예림이랑 나 우리 두 사람 힘으로만 결혼할 거니까 괜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집에다 뭐 해달라고 안 해.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된다 너?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뭘 해주려면 장기라도 팔아야 할 판이라서 그런 거야. 너도 이해하지?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쪽의 허락을 받았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저희 집에 매일같이 따라와 엄마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용돈도 챙겨드리며 저희 엄마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엄마도 결국엔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어렵사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살림이라 신혼집은 반지하에 구하게 되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고 벌레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며 남편도 저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사간 곳은 빌라 2층이었어요. 그때쯤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인의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즙만 팔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나 했더니 세상에 없던 녹즙기를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가진 돈 몽땅 쏟아붓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러 다니며 열심이었습니다. 순간 어릴 때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은 아버지가 떠올라 저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당분간은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게 어때요?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그런 일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 나도 확실하니까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절대로 당신이랑 뱃속의 아이한테 똑같은 일 또 겪게 두지 않아.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꼭 성공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항상 다정하고 저를 위해 주었던 남편인지라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준비에 열심인 동안 저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였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잠도 거의 못 잔 탓에 반쯤 눈이 감긴 채로 저와 아이를 보러 병원에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 끝에 특허를 받은 녹즙기를 드디어 출시하게 되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남편의 녹즙기는 반응이 좋았어요. 남편은 사업에 투자한 돈을 첫 해 모두 회수할 수 있었네요. 어머, 우리 민재. 역시 넌 내 아들이야. 엄마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옆집 상우 엄마도 너네 회사 녹즙기 쓴다더라. 너무 좋다고 칭찬하던데.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몇 대 줄 수 있니? 동네 아줌마들이 이 집 저 집 팔라는 데가 많아서. 저한테 주소 보내주세요. 직원들한테 말해서 바로 보내라고 할게요. 어쩜 우리 아들은 마음도 이리 넓겠을까? 이러니 사업이 대박이 나지. 이렇게 우리 아들이 대단하다니까? 민지야 고맙다. 처음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들어누워서 반대했던 시어머니도 막상 사업이 성공하자 태도를 바꾸시더군요. 역시 잘 될 줄 알았다며 남편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녹즙기를 몇 대씩 공짜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사장이니까 그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진짜 더러워서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직장인들은 다 가슴속에 사표 한 잔씩 통고 다닌다는데 이걸 계속 다니는 게 맞는 거냐? 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사람들 앞에서 혼내듯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말이야. 진짜 더럽고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만두고 만다. 형 취직한 지 아직 3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어? 신입사원이라 기강 잡는다고 그러는 거겠지.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야? 나 같은 큰 그릇을 담기엔 너무 작은 회사야. 이런 회사는 어차피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네 회사에 남는 자리 없냐? 요즘 사업이 잘 되어서 사람도 계속 뽑는다면서? 내가 시시한 잡무보다는 사람 다루는 관리직 같은 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던데. 우리 회사에. 알겠어. 한번 알아볼게. 남편 일이 잘 풀리니 시어머니의 아주버님의 연락 한 번 없던 동창들이며 옛 지인들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에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약한 남편은 그럴 때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무리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아들, 엄마 이번에 면허 땄어. 아유, 근데 60이 넘어서 운전을 하려니까 눈도 침침하니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어찌나 힘이 드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좀만 더 성공했으면 기사를 썼을 텐데, 그치?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지 어쩌겠어.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차는 확실히 외제차가 좋다더라. 독일제가 그렇게 튼튼하고 잘 나간다고 그러네. 엄마가 받은 게 있는데 엄마 면허 딴 기념으로 그거 한 대 뽑아주면 안 될까? 그 연세에 면허를 따고 대단하세요. 어떤 차가 좋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사드릴게요. 그리고 신차는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당분간은 똑같은 거 중고로 타고 다니세요. 그것도 제가 알아봐 놓을게요. 역시 우리 아들. 아유, 우리 민재가 최고다, 최고야. 고마워, 아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업이 커질수록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즙기 몇 대로 시작했던 게 정신을 차려보니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리고 비싼 외제차까지 커져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돈으로 사치를 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란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빚진 돈 나랑 같이 갚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병원에서 병간호하느라 몸도 많이 상하셨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엄마가 원하시면 돈으로라도 갚아야지. 당신이 무슨 죄인이야? 당신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어머님만 고생하신 거 아니잖아. 당신은 더 크게 고생했잖아. 우리 결혼할 때, 당신 사업 시작할 때 막말로 집에서 동전이라도 한 입 받은 거 있어? 없잖아. 근데 이제 와서 어머님이 당신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그렇지. 자식한테 물려준 건 빚밖에 없으면서 자수성 가니까 이젠 자식 앞세워 사치하시고.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지금은 내가 능력이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못 본 척 해주라. 그래도 내가 당신이랑 우리의 밥은 안 굶기잖아. 남편은 싸움이 커지기 전에 좋은 말로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피땀 흘려 키워낸 사업인데 그런 노력은 알아주지 않고 눈앞에 돈만 쫓는 시어머니가 좀 야속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야, 나 만나는 여자 생겼다.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너 시간 되면 언제 한번 같이 보자. 정말? 축하해요. 어떤 분일지 궁금하다. 형 여자 보는 눈이 높잖아. 내가 눈이 좀 높긴 하지. 그 친구가 의대를 나왔거든. 피부과를 개원하고 싶다는데. 너도 알다시피 병원 차리는 건 돈이 많이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의사도 사람인데 병원 하나 차려주겠다고 하면 없었던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 그것만 확실히 약속하면 살살 달래서 빨리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 피부과를
금액이 좀 클 것 같은데. 대출 껴서 알아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힘닿는 데까진 도와줄게. 역시 내 동생. 민지야 고맙다. 아, 그리고 신혼집도 그 친구가 여기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 내가 큰 욕심은 없어서 전세여도 괜찮은데. 알겠어, 효. 그 정도는 충분히 내가 해줄 수 있지. 혹시 내가 진짜 동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다니까. 너만 믿는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뭔가 받아갈 때마다 과거 연애할 때 집안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그대로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과 지금의 남편은 조금도 처지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사업도 성공했고 돈도 잘 벌었지만 여전히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본인의 행복은 뒷전이었고요. 저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사업을 일구어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절대로 사치하지 않고 낭비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급 외제차를 몰고 아주버님이 명품 수트를 사입어도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고 아이 옷은 남의 집에서 받아온 걸 물려 입혔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공상이라 했지만 저는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 챙기느라 본인에겐 돈 한 푼 쉽게 쓰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도움으로 아주버님은 만나던 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어찌나 성대하던지 무슨 영국 왕실 결혼식인 줄 알았네요. 물론 그 결혼식 비용은 남편의 돈으로 지불한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피부과 의사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면서 이미 귀에 걸려 주체 못할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어찌나 대놓고 편애를 하시는지 어쩌다 시댁에 가면 저는 항상 찬밥 신세였어요. 너는 왜 그렇게 빈티가 나느냐? 애 꼴이 이게 뭐냐? 집안이 가난하니까 내가 돈 쓸 줄을 모른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은 덤이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을 내조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 어제는 좀 잤어? 지방 출장이 있어서 거의 못 잤지. 좀 피곤하긴 하네. 그러다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건강검진은 왜 안 받는 거야? 직원들한텐 받으라고 그렇게 닥달을 해놓고선. 난 원체 건강한 체질이라 해봤자 돈이랑 시간만 쓰지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예약해서 검진 받아요. 올해도 그냥 넘어가기만 해봐. 집에 못 들어오게 할 테니까. 저의 귀여운 협박의 남편은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일주일 정도 지난 후였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는 남편 표정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니 당장 초음파를 찍고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병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간암 말기입니다. 간 혈관 바로 앞까지 암세포가 번져 있네요. 이대로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완치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수술로도 나을 수가 없는 건가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약물 치료해보고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저희 남편 잘못되면 저 못 살아요. 무조건 치료해주세요. 네? 저는 의사 선생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억지를 부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큰 병이 찾아온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몸 좀 아껴가면서 일을 하지. 왜 그렇게 무리를 했어?
당신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랑 우리 아들은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나 건강 체질이잖아. 꼭 잘 이겨내서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까 내 걱정은 말고 아들이나 잘 돌봐줘.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이참에 잠깐 쉬라고 하늘에서 휴가를 줬나 봐. 하하.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니 편하고 참 좋네. 수척해진 얼굴을 하고서 남편은 그런 농담을 잘도 하더군요. 저는 만사 내팽개치고 남편의 곁에 딱 붙어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암이라는 말을 듣고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병실에 한 번 와보지도 않더라고요. 오늘은 오겠지 하고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고 다음날 또 기다려봐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온몸이 부르르 떨릴 만큼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전화 걸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 태도가 아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바쁜데 꼭 통화를 해야겠니?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 지금 어머니 아들이 아프다잖아요. 그이가 간암이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고 말라가는데 어떻게 얼굴 보러 한 번을 안 오세요? 옛날에 암이 불치병이었지만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치료해서 다 낫는다고 하더라. 우리 민재 돈 많잖니? 막말로 내가 거기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그냥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런 구질구질한 말밖에 토하겠니? 그래 지금 간다. 예, 나 지금 라운딩 나와서 바빠. 이만 끊는다. 다음에 통화하자. 당신 자식이 병실에 누워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형님이랑 골프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기가 차서 그 뒤로는 전화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남편을 간호하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제발 남편이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길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저는 한동안 집 밖에 못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온 세상이 다 지옥 같았습니다. 어린 아들과 저만 남겨두고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제대로 된 행복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남편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이후부터였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라가 오늘은 식구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오라고 했다. 우리 민재 그렇게 된 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앞으로 민재 회사는 어떻게 할 참이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회사 일에 관해선 잘 몰라서요. 거기까지 신경 쓸 정신이 아니기도 하고요.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 그래? 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니? 그거 말고 어디다 정신을 쓰고 있다는 거야 대체? 민재가 없으니 누군가는 그 회사를 이어받아서 경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게 얼마짜리 회사인데. 그럼 이렇게 하자. 넌 지금 남편 잃고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니 당분간 우리가 그 회사 맡아보면 어떻겠니? 우리라니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회사 일은 잘 몰라요. 생각 안 해봤지만 전문 경영인을 쓰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도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니? 나랑 첫째랑 민재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가지면 어떻겠느냐 말이야. 네가 거길 왜 끼니? 사회에 대해선 쥐뿔도 모르면서. 내가 변호사랑 상담해 봤는데 민재 재산이면 회사가 너한테 상속이 될 거라고 하더라. 너는 그 지분을 우리한테 양도한다는 각서 한 장 써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대.
그렇게 해줄 거지? 저는 더 듣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모는 애는 뭐밖에 안 보인다더니 다들 우리 남편을 그저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를 불러다 놓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뻑하면 제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제게 연락하시더라고요. 재수씨, 우리 엄마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좀 듣기 싫게 한 거 인정해. 그렇지만 누군가는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하잖아. 민재개가 나한테 자리 하나 만들어준다더니 날 들어다 앉혀놓고 지분 같은 건 나누지도 않았더라. 그래서 나 여태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일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열심히 일만 했어. 나야말로 민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민재가 없는 지금 그 회사에 가장 잘 맡을 수 있는 사람은 형인 나 아니겠어? 그러지 말고 나한테 회사를 한번 맡겨봐. 재수씨보다야 내가 더 잘하지 않겠어? 그런 말씀하시려고 전화한 거면 앞으로는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사업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남편이 그 회사 꾸리느라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노력했는진 잘 알아요. 남편이 뼈를 갈아서 만든 회사 그렇게 함부로 누구 손에 넘기고 싶지 않네요. 끊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이어 아주버님 번호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한동안은 휴대폰이 잠잠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형님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몇 번 받지 않고 망설이다가 결국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남편이도 입방정 떨었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걸 못 참고. 그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다 내 불찰이야. 아니에요. 형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겠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떻게 마음을 안 쓰겠어. 지난번에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던데. 병간호하느라 동서도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아직 그럴 기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병원에 한번 놀러와. 기분 전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아니에요. 남편 보는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남편 잃은 여자가 피부관리나 하고 다닌다고요. 가족이 하는 병원인데 한번 오지도 못해? 사람들 떠들고 다니는 건 신경 쓰지 마. 다 부럽고 배 아픈데 이때다 싶어서 입으로만 나불대는 거야. 그리고 곧 애도 학교 들어간다며. 입학식에 그런 얼굴로 갈 거야? 이제 동서가 회사 대표인데. 그래도 최소한 남복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관리해야지. 저는 계속 싫다고 했지만 형님은 무료로 피부관리를 해주겠다며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결국엔 저도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개원할 때 남편이 도움을 많이 줬다는 얘기만 들었지 직접 가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병원이 훨씬 번쩍번쩍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도 많았고요. 간호사에게 형님을 보러 왔다고 이야기하자 간호사는 저를 바로 형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동서 왔네? 잘했어. 내가 진작 불렀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오라 그랬다. 긴장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누워. 관리는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네, 감사해요. 근데 제가 피부과에서 이런 시술 받는 게 처음이라서요. 많이 아픈가요? 아프지. 그치만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마취하고 할 거라서. 마취를요? 마취까지 해야 돼요? 그럼.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는 환자들은 다들 수면 마취하고 진행해.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편안하게 누워있어. 저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반듯하게 누운 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정말 수면가스가 들어오면서 그대로 필름이 끊기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굴에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마치 물에 잠겨있는 것처럼 형님이 말하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어요. 어머님,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동서 아직 자요. 빨리 오세요. 깨어날 때 됐으니까. 아, 오는 길에 차가 말썽이지 뭐니. 고질고질한 중고차. 신차는 계약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쪽팔려서 저놈의 중고차를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서류부터 찾자. 넌 인지 좀 가져와라. 하필이면 오늘 형님 병원에 시어머니가 오시다니.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꼭 씹어보니 시어머니는 오늘 제가 여기에 올 걸 이미 알고 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직 제대로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참에 그대로 눈을 감고 누워 두 사람의 대화를 조금 더 엿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나부터 지장 찍고 지장을 찍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자, 너도 찍어라. 첫째 지장은 미리 찍어왔지? 그럼요. 여기 찍혀있잖아요. 저도 이제 찍을게요. 아, 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 됐다. 이제 동서 지장만 찍으면 되겠네요. 하여간 얘 성가시게 만드는 데는 1등이야 1등. 아, 그러게 좋게 말로 할 때 들었으면 좀 좋아. 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지분만 넘겨받으면 당장 내쫓든지 해야지 원. 처음 시집올 때도 그러더니 한결같이 눈치가 없어. 이제 남편도 떠나보내고 시댁이랑은 완전히 남남됐는데 무슨 낯짝으로 아직 우리 집안에 붙어있나 몰라.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 집도 형편이 어렵다면서요. 어떻게든 남편 회사 그대로 물려받아 한 입에 꿀꺽하고 인생 역전해서 살고 싶겠죠. 우리가 바보니?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보기만 하게? 어림도 없지. 자, 요 밉살스런 손가락에도 인정 못 쳤고 이제 찍는다. 시어머니의 우악스러운 손이 저의 팔을 끌어당기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필사적으로 잡힌 손을 빼냈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쳤습니다. 제가 깨어있는 줄 몰랐는지 시어머니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더군요. 어머나 깜짝이야. 아니, 쟤 아직 잔다며. 어떻게 된 거니? 동서 언제 일어났어? 얼굴은 괜찮아? 아직 마취가 덜 깨서 그렇게 막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흥분하지 말고 일단 좀 앉아.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들어 흔들리는 눈으로 글자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남편의 회사 지분을 전부 시댁 식구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힘껏 서류를 찢어 발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형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동서, 무슨 짓이야 지금은?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안하다면서 피부관리해주겠다고 불러내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이런 목적이었던 거죠? 이거 범죄예요. 마취되어 있는 사람 지장을 멋대로 찍어서 서류를 꾸며요? 당신들 내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거야. 흥분하지 좀 마. 밖에 있는 환자들이 듣잖아. 그러게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어야지.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래. 당신들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부양했는데 그런 남편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마음조차 가져본 적 없으면서 평생 헌신하다 떠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조롱할 수가 있는 거야? 돈이 그렇게 좋아? 돈에 미쳤어 당신들.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들이 몰려왔습니다. 형님은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잡으라고 간호사들에게 소리쳤어요.
저 환자 당장 잡아서 끌어내요. 아니, 경찰 불러. 더 난동 부리기 전에. 경찰을 부르라고요? 그건 제가 바라는 바네요. 누가 빨리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저 이대로 안 물러나요. 저는 손을 뻗어 집기를 들고 휘두르며 경찰이 올 때까지 형님과 시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병원에 빨리 도착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간호사들은 손님들을 바삐 돌려보내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다들 진정하세요. 일단 손에 든 거 내려놓으시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사람들이 저를 마취시켜 놓고 서류에 멋대로 지장을 찍으려고 했어요. 여기에 바닥에 떨어진 서류 보이시죠? 확인해 보세요. 경사는 제 말을 듣더니 제가 찢어버린 서류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형님이 두 손을 내저으며 재빨리 끼어들어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제 동서되는 사람인데 지금 수면마취 부작용으로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보세요. 지장도 안 찍혀 있잖아요. 그건 그냥 저랑 어머님이 갖고 있던 서류인데 동서가 오해를 하고 박박 찢어놓은 거라니까요. 동서요? 아니 그럼 가족분 되십니까? 이쪽이 병원 원장님이시고 저쪽이 시어머니고 이쪽이 동서지간이라 그 얘기시죠? 형님의 말을 듣더니 경찰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라 여겼는지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경찰의 팔을 잡고 매달렸어요.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럼 제 손가락에 왜 인주가 묻어있겠어요? 저 사람들이 절 강제로 마취시키고 지장을 찍으려고 했다니까요. 뭐라? 진짜 인주가 묻어있네요. 근데 강제로 마취시키고 지점을 찍었단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면 저희가 믿고 싶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CCTV요. 여기도 병원이니까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이 지워버리기 전에 빨리 CCTV 확보부터 해주세요. 화면 안에 여기서 벌어진 일이 전부 담겨 있을 거예요. 제가 CCTV 이야기를 꺼내자 그제야 형님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경찰이 간호사에게 부탁해 CCTV를 확인하는 동안 두 사람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동서, 아까 이름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어머님이 마침 요 앞을 지나가는 중이라고 연락이 와서 잠깐 들르시란 건데 지장까지 찍잡을 줄은 몰랐어. 진짜야. 난 모르는 일이었어. 아니다 얘. 여기 지금 저 혼자 살겠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애초에 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하자고 꼬드긴 게 이것이다. 자기 병원으로 불러서 수면 마취해버리면 절대 못 깨어나니까 그때 지장을 찍자고 얘가 그랬다니까. 나는 서류 들고 온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찰서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끼리 잘 얘기하고 해결하자. 그래 동서. 이제 와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런 얘기해서 뭐해. 우리가 가족인데 경찰서 가서 얼굴 붉히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나 여기 피부과 원장이야. 어떻게 경찰서에 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도 이제 나이가 7순이 다 되어가는데 이 늙은이가 며느리 때문에 경찰서 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한다. 내가 아니라 널 욕해. 그러니까 우리 좋게 해결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아까 우리가 잠시 눈이 돌아서 실수했다. 네가 이해하고 좋게 넘어가자. 응?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더라고요. 정말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 더 들어봤자 시간 낭비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CCTV를 확인한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방금 확인해봤는데 진술하신 그대로네요. 일단은 다들 서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네.
서요? 경찰서로 가자고요? 절대 안 돼요. 여기 병원 하루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갑자기 이렇게 문 닫으면 그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지금 오늘 매출 걱정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일단 가시죠. 김순경, 이분들 차로 모셔. 어머, 이거 나요. 나 의사야.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라고. 내가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알아? 니들 이러는 거 공권력 남용이야. 인권침해라고.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결국 형님과 시어머니는 끌려가다시피 해서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도 경찰서로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주버님을 본 형님은 울상이 되어서는 갑자기 울며불며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왜 이제야 와? 내가 아주 동서 때문에 미치겠어. 분명히 그거 다 오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 같은 가족끼리 경찰서에서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돼? 당신이 나서서 말 좀 해봐. 재수씨, 이 사람 말처럼 다 오해입니다. 우리도 민재 가족이고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솔직히 재수씨가 집에서 애나 키웠지. 회사 경영에 대해 뭘 알기나 합니까? 민재 회사에 한번 와보긴 했어요. 재수씨가 회사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 보이니까 쉬운 민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잘 운영해보려고 한 겁니다. 서류에다 지장 찍으려고 한 건 재수씨가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쉽게 가자 해서 그런 거고요. 맞지? 저는 말없이 가방 속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어 건네었어요. 아주버님은 어리둥절해서 제가 내민 명함을 받아들더군요. 제 변호사예요. 남편 회사에 법률 자문해주시던 분인데 남편 죽고 나서 아마 이런 일 생길지도 모른다고 저한테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기네요. 앞으로 저한테 할 말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저 여기서 안 끝냅니다. 여기 계신 세 분 다 고소할 거예요. 고소? 아니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냉정하네. 같은 가족끼리 무슨 고소를 한다 그래. 막말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장 결국 안 찍었다며.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야. 법정 가서도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신 김에 아주버님도 조사 받고 가세요. 서류에 아주버님 지장도 찍혀 있던데요. 뭐야. 아니 이게 진짜? 아주버님은 순간 욱해서는 커다란 손바닥으로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별이 보이더군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팠지만 속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지금 저 때리신 거죠? 그럼 폭행죄도 추가되겠네요. 경찰서에서 사람을 때리다니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 언니가 평생 남의 등에 빨대 꽂고 사는 실세를 못 면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다들. 야, 너 거기 안 서. 뭐야 이거? 너 이거 놓으라고. 왜 날 범죄자 취급하고 지랄이야? 이거 못 놔. 아주버님은 돌아서는 저를 향해 고함을 치다 결국 경찰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등 뒤로 고래고래 악을 쓰는 형님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경찰서를 걸어 나왔어요. 맞은 곳이 부어올라 아팠지만 이제 저 인간만도 못한 것들과 엮이지 않아도 된다니 그 값을 치른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후 시댁 식구들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사문서 위조와 의료법 위반, 사기 협박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것도 있었지만 일단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서 시댁 식구들을 골탕 먹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쪽에서도 저를 막 고소했더라고요. 고소 내용은 남편의 회사가 자기들 것인데 제가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더라고요. 고소장을 받은 날, 저는 남편의 유골함이 있는 낙골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서 맹세했어요. 내가 당신 가족들을 당신처럼 헌신적으로 돌보지는 못할 것 같지만 당신이 또 다른 가족처럼 여기고 끔찍하게 아끼던 회사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이후 이어진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저는 남편의 회사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후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남편의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열심히 발로 뛰며 녹즙을 배달하던 풋풋했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내려 노력하고 있어요. 먼 훗날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편 앞에 서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